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야 라이브 생방송 제주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계인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우리가 아플 때마다 드나드는 병원이 원래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원래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외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존재 같은 공간이지만 사실은 오랜 변화를 걸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원장님과 함께 의학의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 현대병원을 좀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방송으로 함께 해주실 분은요. 영화관에서 만나는 의학의 세계 저자이시자 탑동 365 의원의 원장이신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석 달 만입니다. 와, 너무 오랜만에 뵙는 기분. 가을이었는데 이제 완전 겨울이 됐어요. 우리 구PD님이 일도 있었고 해외로 출장 가야 될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세 번 중에서 한 번은 제가 저 혼자 하고 맞습니다. 두 번은 못했죠.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을까?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오늘 방송을 많이 기다리셨다고 느껴지는데 제주 날씨가 어떤지 궁금하다. 오늘 좀 제주 날씨가 요상했어요. 제가 출근할 때가 8도. 8도. 기온을 서울 보니까 영하 5도. 오. 이렇게 차이가 되게 12, 3도 막 차이 나더라고요. 네.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우리는 쌀쌀하고 바람이 좀 많이 불었죠. 중간에는 우박처럼 이게 쌀랑눈인 듯한데 좀 굵었어.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한라산에 눈이 쌓였다고 또 5.16의 도로가 통제되고 좀 그런 안내 문자가 계속 울렸던 제주의 날씨였죠. 네. 또 제가 최근에 이렇게 서귀포를 넘어가다 보니까 전광판에 주치제도에 대한 안내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등록 기간인가요? 도에서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나 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아시는 분들이 동사무소나 어디서 안내를 받고 왔다 이러신 분들 꽤 있어서 네네. 되게 반갑습니다. 또 저랑 여러 전문 교수님들이 네. 1년 넘게 지금까지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1년 넘게 준비했던 거라서 아마 기대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두둥.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시려나?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잘 보이십니다. 자, 그 제주형 건강주치제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제주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제주형 건강주치제도란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좀 차이가 나는 거는 네. 충분한 설명과 내가 아픈 것에 대한 교육과 돌봐주는 것들을 충분히 하라고. 네. 이제까지 약만 주고 흔히 3분 진료라고 하죠. 그거를 타파하고 양질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왔다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다른 병 가버리면은 허탕이죠. 그러니까 등록을 통해서 한 의사를 지정해서 네. 꾸준히 그분을 통해서 내 건강을 돌봐라 이런 얘기고 다른 병원 가도 되게끔 아직은 돼 있습니다. 한 의사만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제주도에서 처음 하고 아마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것을 좋은 제도라고 해서 그 인수위죠. 그쪽에서 자료를 가져가지고 아마 전국으로 하려고 준비 중일 겁니다. 그래서 일부 광주 일부 지역,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1년 넘게 정말 힘들게 준비를 해야 겨우 시작할 수 있고 또 첩첩산중이에요, 준비가.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했고 어려움 없이 시작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행 기간이 올해 10월부터 내년 내후년 12월까지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범 사업인데 이게 전국에서 본 사업으로 가져가면은 막 시범 사업 딱 종료되고 본 사업에 합류될 수 있어요. 우와. 예를 들면은 우리 병원이 달빛 어린이 병원이잖아요. 네네네. 이 달빛 어린이 병원도 박원순 시장 살았을 때 제가 제안을 해서 그래서 서울 25개 구에다가
야간까지 하고 공휴일 없이 진료하는 그 병원들을 지원하도록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걸 몇 개월 만에 보건복지부에서 싹 너무 좋네 하면서 가져간 거야. 오. 그래서 좋은 제도들은 금방금방 가져가요. 네. 근데 이것도 아마 내년 하반기쯤이면 전국화하려고 그런 뭐 모양새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미 주치 제도에 등록을 했는데, 저도 등록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인터넷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아서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뭐 신체 검사 이것저것 하고 네. 간단히 서류 작성하고 하면 등록이 끝납니다. 음,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화 상담도 하고 네. 나중에는 왕진 방문 진료도 할 수 있고 지금 방문 제도가 안 돼 있거든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은 서비스들이 이루어지니까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가면 되는 걸까? 아니면 이 등록을 한 병원만 이 가는 지정병원이 있어요. 아직도 의사들이 주치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네. 그럼 주치제도라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할 거다, 의사를 고달프게 할 거다 해서 참여를 안 하는데 제주 시내에서는 우리 병원하고 뭐 소아과, 또 읍면바다 한두 군데씩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제주형 주치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장되는 예. 그날까지 우리 비욘드 가족분들도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숲풀파님, 파파파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제주 날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요. 행복한 하루다님, 그리고 비 오는 날님, 와우, 대박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제주 주치 제도 광고 보셨군요. 네. 자, 시행하는군요. 기대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숫자님께서는 원장님, 제 조카가 5살 여자아이인데요. A형 독감이 걸렸었는데 다 나았거든요. 오늘 또 고열이 나고 그러는데 혹시 또 독감에 걸릴 수도 있나요? 뭐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것은 뭐 짧게도 되죠. 이런 것들을 대답해 줘야 되니까 잠깐 말씀드리면은 올해 독감 특징은 10년 이래 제일 센 독감입니다. 진짜요? 제일 센 인플루엔자. 그래서 와. 보건당국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예방접종을 전에 말씀드렸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언제 한다고? 10월 말까지. 10월 말에. 네. 수능철이 되면은 이제 독감 도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빨리 맞는다 생각을 하시고 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무조건 맞추세요. 요번에 수능 볼 때 네. 매일 하루에 수업 몇씩 걸려서 왔어. 어떡해. 고열나고 막 돌아버리잖아요. 그 좋은 컨디션이었는데. 망치는 거예요. 그죠. 1년간 그러니까 그래서 고생했는데. 저는 고3 때까지 맞춰라. 그리고 또 이게 약간 변종이 생겨가지고 예방접종 효과가 좀 떨어져요. 전에는 좀 많이 좋았는데 그래도 맞아야 됩니다. 차이가 나고 맞아도 걸린다 해가지고 안 맞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절대 위험합니다. 웬만 12세 이하, 13세 이하나 어르신들은 반드시 맞추고 많은 사람들 대하는 사람들도 꼭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A형 독감 물어보셨는데 숫자 3님이 A형 독감은 걸리면은 보통 몇 달 안에 걸리진 않아요. 근데 B형 독감도 있고 네. 아니면 다른 열감기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독감이 아닐 거다 하고 안심하고 네. 잘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겠네요. 5살이면 너무 어린데. 자, 우리 관리하자 몸님께서는 건강주치제도 대상자는 몇 세부터일까요? 또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주에서 시범사업하는 것은 12세까지. 뭐 보통 초등학교 6학년. 한번 주시면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이 두 제가 나이 층을 들어드릴게요.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가까이 하니까 던져 보여서 제가 그래요? 이렇게 옆에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통 오면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다 파악하고 그다음 만성질환, 뭐 애들 같은 경우는 아토피, 알러지, 비염 이런 거 저런 거 많거든요. 그런 것들 또 비만까지 돌보게 되고 어르신들은 많은 고혈압, 당뇨뿐만 아니고 뭐 무릎 관절염 여러 가지 돌보게 되죠. 그다음에 뭐 물론 다른 병원 가도 되지만은 그리고 의사가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돌봐주는 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일단 건강검진을 하면은 건강검진 간단히 그냥 뭐 이렇구나 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설명 다시 해드리고 필요한 검사는 추가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그리고 비대면 관리가 전화예요. 전화로 상담도 하고 전화로 처방도 되고 그다음 전화로 의료병원 같은 게 다른 게 안 가는데 예약도 됩니다. 막 밀릴 때는 전화로 하면은 오, 좋은데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새로워요. 전화 걸면 몇 시에 가겠다고 그 딱 볼게 해줘요. 네. 그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 방문 진료가 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왕진이라고 하죠. 아직은 방문 진료나 왕진 이게 제도화돼 있지 않아요. 못하게 돼 있고, 근데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워 지내신 어르신들,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돌보게 되고, 그다음에 의뢰하고 회성하고 요양 돌봄 이런 것까지 하게 되고, 물론 지금까지 하는 것에 조금 더 많은 설명과 그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아픈 걸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렇진 않아요. 해보면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내가 이런 것 저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그 돌봐주고 네.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전화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보리밥만 먹던 사람은 쌀밥이 어떤 건지 몰라요. 우리 어릴 때 제주도 말로는 곰밥이라고 하는데 쌀밥을. 근데 쌀밥을 한번 먹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이 나타나 그런 것처럼 네. 이게 좋은 제도니까 보면서 참여하면서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주치의 제도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이제 원장님께서 꾸준히 진료를 봐주시니까 이 엄마로서 너무 좋은 게 이제 뭐 남편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비염 증상 이런 것들을 또 결합해서 봐주시니까 이게 정말 주치의 제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제주에 계신 분들 아직 등록 안 하셨다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레운사웨이 님도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파라타 님도 좋은 제도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5살 아이가 오늘도 많이 아프네요. 선생님, 5살 아이가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렴 진단을 받아 입원했습니다. 완치가 가능한 거겠죠? 후유증 남진 않을까요? 엄마는 아마 처대인 것 같아. 이거 가지고 걱정되죠. 너무 긴장하고 두 맞아, 번째, 세 맞아. 번째 나오면은 그렇구나. 네. 제가 가정학과지만은 병동에 입원하면 소아 애들 입원 환자들 많이 봐요. 우리 가정학과, 소아과도 다 같이 보는데 전 소아 중환자실도 2달 동안 있었고, 그리고 폐렴은 거의 100%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한 하루 이틀 입원해서 지나면 열 떨어지고 한 4, 5일 지나면 기침인도 거의 더 안 하고, 되게 5일 입원하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퇴원해가지고 퇴원약이 있어요. 한 5일 정도 되는데 그걸 꾸준히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폐렴 치료는 10일 이상,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려요. 꽤 오래 걸리네요. 절대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항생제 얘기했죠? 네네. 항생제는 절대 빨리 끊으면 안 돼요. 그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100% 낫습니다. 후유증도 없습니다. 꼭 얼른 쾌유하고 퇴원 후에도 약 복용. 그렇죠. 네,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오영도 님이 안녕하세요. 제주 탑동 365 이원 고병수 원장님, 송예한 아나운서님, 구상문 PD님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사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병원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이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중세시대의 그림을 보면 그때의 병원과 지금은 엄청 큰 차이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예. 일단 뭐 우리가 차분히 하면은 병원에 대해서 막 동네 의원도 병원 다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네 병원은 그러니까 동네 의원, 법적으로는 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 병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을 이용할 때 보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외래와 병동 입원하는 것. 네. 외래는 그냥 간단히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이고, 병동은 입원하는 곳이죠. 뭐 다 알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응급 상황에서 벌어진 것들은 일반 응급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응급실인데, 그 다음 또 하나는 권역외상센터라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일반 응급실보다도 더 좋은 장비와 많은 의사들이 참여하면서 웬만한 응급 상황들을 치료하는 곳, 권역외상센터가 전국에 44개, 44개의 소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증외상센터라고 하는 권역외상센터, 그가 한 17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수술실과 중환자 치료실까지 다 갖추면서 그런 우리가 외래, 병동, 그다음에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그런 공간, 이런 정도를 병원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수술실도 있겠고 병원을 보면은 그다음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보통 중환자실이 있고 NICU라고 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그러니까 신생아는 뭐 돌 이전에 아니 사주 이전에 사주 돌이 아니 영하고 사주 이전에 아이들을 신생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는 곳. 네. 이거는 뭐 기형, 신생아 기형, 희귀병부터 해서 심장의 문제, 폐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치료하는 거죠. 또 미수가 네. 이런 것들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라고 이런 것들이 병원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현대에 와서 많이 발달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할 때는 1차, 2차, 3차 이런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과거 얘기고 과거 우리가 의료전달 체계라는 걸 만들 때 만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은 법적으로도 쓰지 않는데 자꾸 20, 30년 전 얘기를 계속 아직도 써요. 1차, 2차, 네. 3차. 그렇지 말고 법적으로 되는 건 의원, 네.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다음 요양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은 이게 외래만 한 입원실이 없는, 그다음 병원은 약간의 의사들도 있고 입원실을 갖춘. 근데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비롯해서 많은 과들이 있고 상급종합병원은 정말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끔 갖추고 있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용어는. 그렇군요. 네. 저 이제 좀 분류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또 자료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이게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좀 볼까요? 범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역사를 간단히 보고 우리가 병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거를 말미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화면을 보시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뭐 의사들이 없었죠. 그냥 무당이 병에 대해서 뭐냐면 병은 내가 아프고 죽고 이런 거는 하늘이 내린 것이고 그다음 하늘이 치료한 것이다. 하늘에게 맡길 그 것이다. 매개자인 무당, 샤먼이 하늘의 뜻을 받아서 병을 치료하고 이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샤먼들이 무당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료 화면이고 보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당들이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처럼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건 기원전 3,000년 전, 한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죠. 이집트가 처음이에요. 이집트 벽화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무슨 약초를 가지고 뭐 하는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남자의 성기라든지 이걸 길이를 재는 건지 자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수술하는 것 같은데요? 비뇨기계통에 뭐 어떤 치료하는 것 같고 그다음 이 그림은 왼쪽 그림은 애를 받는 것 같죠. 네. 그다음 이거는 안과 치료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집트에서는 상세하게 벽화나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신기하다. 대단하죠. 네. 이때 유명한 의사들이 이모텝이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황제 내경이라고 해서 우리 한의학 그 서적의 기원을 이루고 있는데 사망오제라고 해서 아주 고대 전설적인 왕들이 있습니다. 네, 그 전설적인 왕들이 그 중에 오제 중에서 황제란 왕이 있는데 황제 내경이란 말은 그 어떤 의학 서적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황제가 의학 서적을 뭐 저술했다 했는데 사실 황제가 쓴 건 아니고 지금 전해 내려온 거는 그 후대에 기록해서 황제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황제 내경 이런 의학 서적도 있었고 동서양을 막론해서 의학은 발달했습니다. 발달해가지고 본격적인 전업 의사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 기원전 500년 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 당시에 뭐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히포크라테스부터 때 당시부터 의사는 직업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교육하고 수련하고 도제의식이라는 말 들어봤죠? 도제의식. 도제 뭔가. 도제 교육. 그게 뭐냐면은 3년 설거지하고 3년 마당 청소하고 3년 밥 짓고 이러는 거면서 고개너머로 들여다보고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했었죠. 그냥 도제식 교육이라 하는데 그게 의사 사회에서 계속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히포크라테스가 중요한 거는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사실 그 후손
그 제자들이 만든 거지만은 네. 히포크라테스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제가 정리한 건데 과거에는 어떤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병을 치료하고 했었지만은 그리고 이거 신이 내린 거다. 근데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이라는 거는 자연에서 오는 거다. 완전 다른 완전 개념이 관점이네요. 다르죠. 그럼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신이나 아니 무당이나 제사장이 아닌 소용이 없죠. 사람이 교육받은 사람이 치료하는 것이다. 이게 전업의사를 제도를 만듭니다. 예, 그중에 그들이 전업의사들이 나쁜 짓 하지 않고 부도덕한 일 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잘 뭉치도록 만든 게 히포크라테스 선서예요. 와. 규범과 규율을 갖춘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학에서 전업 의사를 만들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과거랑. 이때부터 이제는 의대 의사 교육들이 시작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잠깐 보면은 뭐 그리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가 망하죠. 예, 로마는 조금 쇠퇴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학들이 아랍으로 넘어갑니다. 아랍으로 넘어온 이븐 시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워낙 출중해가지고 이 사람이 쓴 책은 유럽에서 의학 교과서로 뭐 400년, 500년 동안 의학 교과서로 쓸 정도로 대단. 이분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이분 시나 이 사람들 기억해 두시면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현대에서 수술하는 장면들이고 이제 의사들이 수술하고 위에서 간호사들은 구경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배우죠. 아직도 여러 무당으로 가요. 꽤나 지금이랑 비슷한 똑같죠. 느낌인데요. 이게 뭐 70년대, 60년대, 50년대 사진인데 그다음 기구들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수술실을 보면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두세 명 최소. 그다음에 거기에 관여하는 동물적 간호사들이 전문 간호사들이 서너 명. 네. 그다음 마취과 의사가 2명.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수술 하나의 수술에 들어간 보통 수술에 들어가는 인력들이 기본이 10명이에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많은 그 장비들도 어마장장하게 복잡하고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요까지가 병원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지금 그림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볼까요? 그 의과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만들어져서 그 의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최초로 한 거는 800년대입니다. 80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뭐 4,500년 전이죠. 예, 그 당시는 그 도시국가예요. 어느 나라도 도시가 발달하고 그 주변은 그냥 잡초처럼 바라봤던 건데 중국은 뭐 황하 중심으로 도시국가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죠. 그다음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그 유럽에서 제일 발달한 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라도 피렌체나 뭐 이런 몇 군데 중심으로 도시국가가 발달했지 나라라는 개념은 없어요. 민족도.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유명한데 이제 법과대학하고 의과대학이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 철학, 신학 이 네 개 과목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의학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한 게 이탈리아의 살레르노 의과대학. 살레르노 의과대학. 살레르노 대학은 아직도 있는데 의과대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살레르노 의과대학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학들이 만들어집니다. 보면은 여기 지금 대학교죠. 그다음 뭐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 볼로냐 대학 계속 만들어지고 프랑스의 뭐 몽펠리에 대학 이런 그 유명한 나라들의 어떤 대학들이 몇 개 만들어졌. 그래봤자 10개가 안 돼요. 유럽 전역에.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병원 구경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의과대학들이 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뭐 의사들 병원들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사란 직업이 그때부터 소크라테스 이후 그다음 의과대학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데 그러면은 전문의 제도는 언제 생겼을까? 전문의 어려운데요? 나라마다 규정이 다른데요. 네. 우리나라는 25개의 전문과가 있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방사선과, 가정의학과, 마취과 뭐 쭉 25개. 전문의 제도란 거는
전문과가 있고 전문 수련이 있고 네. 전문 시험이 있어요. 어. 그리고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전문 제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책들을 읽다 보면은 1800년대 말이나 1900년대 초나 이런 데 책들을 읽다 보면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 의료기관을 만든 게 알렌이라는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외과 의사라고 나와요. 알렌이 1880년대 와서 공사관 내지는 의사하면서 선교사예요. 그래서 네. 1885년에 처음으로 제중원이라는 것들을 세우는데 아, 제중원. 이 사람 알죠, 소개를 알죠. 할 때 외과 의사라고 나옵니다. 아. 전문이죠. 네.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했어. 외과 의사? 외과 의사? 왜 궁금했을까요? 전문의 제도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1917년 어? 안과 의사에서 처음 시작돼요. 오. 아까 말했죠? 전문과가 있고 수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법이 네. 그게 있어야 제도가 되는 거예요. 제도. 근데 그런 게 1917년 안과에서 처음 시작됐고 두 번째는 몇 년 후에 이비인후과, 몇 년 후에는 이제 산부인과 이렇게 늘어납니다. 네. 그럼 그 전에는 뭐지? 어? 근데 왜 그래서 외과 그게- 의사라고 하지?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말했듯이 내과 계통 의사들이 최고였고 외과 의사는 천대받았잖아요. 천대받다가 뭐 펠릭스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서 발달된 게 이제 외과랑 학문이 중요하다. 루이 16세 얘기도 했고 막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때부터 외과가 크기 시작해서 보니까는 외과가 더 훌륭해. 내과 할 게 없어. 약도 없고. 그러니까 외과는 수술도 하고 다 하니까 그렇죠. 이 곽광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과를 지원하고, 근데 외과가 외과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내과 환자 보고 소아과도 보고 다 봤어요. 그 당시는. 근데 또 아까 말했듯이 도제교육 네. 그 밑에서 훌륭한 교수 밑에서 5년이고 10년이고 수련을 받다가 그래서 너 그럼 외과 해라. 너는 소아과 해라. 너는 산부인과 해라. 하면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정식 뭐 교육이나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먹구구식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제도로 만들어진 게 1917년 미국입니다. 안과. 미국에서. 예, 그 제도가 이제 유럽으로 다시 건너가서 제도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그런 전까지는 역사가 전문 제도가 없으니까 전문의 안 딴 사람이 나와서 좀 수련 병원 돌다가 개원해서 수술도 하고. 약간 좀 경기가 모호 있는. 그쵸. 그런 과정을 쭉 겪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좀 오늘은 병원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금 채팅이 조금 끊기는 것 같지만 또 이 시간이 심야 방송이라서 우리 아이에 대한 질문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원장님 지방 의료랑 서울 의료랑 수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요즘 주변에 보면 어디 조금만이라도 아프면 다 서울 간다고 해서요. 뭐 정확한 구별을 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의 절반의 인력들이 서울 경기에 몰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프라가 그쪽에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유명한 병원들이 뭐 빅5 병원이라는 데들이 다 서울 경기에 있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이는. 그래서 그걸 지방 중심의 어떤 보건의료를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강원도 어느 의료원에 의사를 뽑는데 뭐 5억을 준대도 안 간다고 하잖아요. 나 같으면 가겠어요. 근데 왜 안 갈까? 자녀 교육 때문에. 걸리는 게 많으시구나. 그렇죠. 거기서 학교 보내고 뭐 자기가 원하는 데가 교육시키고 싶으려면은 아무래도 그쪽이 인프라가 떨어지는 것들이 많죠.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시지 않는데 안 오는 이유가 가장 큰 게 교육. 그다음 생활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돈보다는 그런 문제들이 더 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방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있고 네. 있는데 그 지방에서 대신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의료, 소아과, 산부인과, 그다음 중증 의료나 응급실 이런 이 세 가지 정도는
충분히 그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고쳐 나가야 돼요. 지금 노력하는 중이긴 하지만 모자라고. 네. 자, 이어서 호늘로라님께서는 아이의 열감기로 인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럴 때 집에서 어떤 방법으로 좀 아이를 돌봐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해열제를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이 수분 섭취는 얼마나 신경 써야 할지, 그리고 언제 소아과를 방문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심야 때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죠. 늘 우리 방송 때마다 했던 건데 네. 열이라는 거는 어떤 신호예요. 애가 아프다는 신호, 감기만 그래도 열나고 어떤 거 조금만 해도 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은. 그러면 열 난다고 병원에 갈까? 그게 아니고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열 관리를 해줍니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온몸을 문지르며 닦아주는 20분, 30분 닦아주고 온수 마사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열제를 보통 하루에 4번,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뭐 기침 콧물도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그까지는 그냥 지켜봅니다. 근데 보통 열은 이틀에서 3일 가요. 감기 정도들은. 근데 이틀 넘어까지 계속 고열이 난다 그러면은 그때는 병원 데려가는 거죠. 이틀 이상의 고열이면 병원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을 자주 먹이고. 저는 이제 저희가 열감기 그리고 우리 아이 열날 때 열경련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으로서 이제 열날 때 너무 긴장되고 특히 밤에 아프잖아요. 어디 여쭤볼 수도 없고. 그래서 비욘디 검색창에 고병수 원장님의 했던 방송 열 관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시청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또 예전엔 차가운 물로 닦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미온수 예, 미지근한 물로. 미지근한 물로 닦으시고 좀 처질 물을 것 쫙 같아요. 짜야 돼요. 흥건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차가워지면 안 돼요. 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풀바님이 선생님 아이 아토피랑 단순 두드러기랑 좀 어떻게 구별하나요? 그 아토피는 상당히 복잡한 병이에요. 정식 명칭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그 단순 두드러기는 일시적으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네. 뭐 그리고 금방 약 쓰거나 막 시원하게 해주면 금방 낫는데 아토피는 체질적으로 평생 갖고 가는 거예요. 알러지예요, 알러지. 알러지는 뭐죠? 과민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물려받기도 하고 하면서 그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죠. 네. 코에 과민 반응하면은 알러지 비염, 눈에 과민 반응 막 비비면 알러지 결막염. 그 다음에 기관지에 예민하면은 알러지 기관지역, 그걸 천식이라고 그러죠. 천식. 그 다음에 피부에 과민 반응이 생기면 알러지 반응이 생기면 아토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토피란 말은 그리스 말로 이상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한 곳에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거나 전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상한 아토피라니. 왜냐하면은 저 어디 벌에 모기에 물렸어. 여기가 가렵죠. 그죠? 두드러기면은 뭐 전신이 퍼든지 뭔가 있어요. 음. 근데 아토피는 어디에 생길지 몰라. 어디가 가려울지 몰라. 그러니까 전신적으로 바로 일어나고 안 낳고 관리하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돌보는 질환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길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저희 비욘디 내에서도 이제 뭐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나 소아과 전문 선생님이 이제 아토피 관련돼서 또 많은 컨텐츠들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보시면은 또 이렇게 개념 정립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비욘디 다른 선생님들 얘기들 보는데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 예. 맞아요. 저희도 이제 제주 라이브 하는 소아과 선생님이 이제 아토피 전문이신데 아토피에 대해서 또 좋은 컨텐츠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병원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지금 역사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주원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대학교 수업도 하기 때문에 할 때 맨날 물어봐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어디냐, 서양식 병원이 어디냐면은 다 뭐 대충 아는데 몇 년도냐면 몰라. 어려워요. 1885년인데 왜 국사 공부를 다 했던 사람도 기억해야 돼요. 1884년 갑신정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갑신정변 이후에 제중원. 왜냐하면은 민영 왕후의 조카인가 친척 아주 가까운 친척이
갑신정변 때 김옥균, 박영호 이런 그 젊은 그 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은 칼로 난자를 당해요. 막 죽어가겠죠. 또 세균 감염되겠죠. 그때 항생제가 없죠. 한의원 내의원들이 있었겠죠. 네. 고종이 보내가지고 했는데도 못 치료하는 거야. 이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미국 공사관에 유명한 의사가 있다더라. 그 사람 좀 불러와라. 그러니까 알렌이에요. 닥터 알렌이 와가지고 외과 의사죠. 뭐 수술 잘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1885년 항생제는 1903, 4, 50년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후네요. 없죠. 세균도 뭔지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깨끗이 한다는 개념을 알아가지고 깨끗이 하고 꿰매고 지켜본 거예요. 그다음 감염이 좀 덜 되도록 그렇게 했더니 나았어. 그냥 민영왕후와 고종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당장 병원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게 광해원. 널리 은혜를 준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성에 있는 사람 다 미어 터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넓혀라 해서 지금 서울역 건너편에 네. 그 전인가? 그 전이다. 그 전에 저 정동이가 그쪽에 좀 넓고 큰 집을 줘가지고 한 1, 2주 만에 금방 광해원에서 재중원으로 바뀌어요. 재중원이라는 이름을 몇 년 동안 쓰게 되죠. 거기서 후학들도 키우고 의사들도 키우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국내 의사 1호들이에요. 전에 말했죠. 다 독립운동으로 갔다고. 나라가 이제 침탈되니까. 그래서 그 재중원 드라마 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이 닥터 알렌, 외과의사라고 나온 사람. 이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박사양이라는 사람인데 백장의 아들. 소 잡는 사람이 아들인데 양반들이 막 싫어했죠. 왜 저래를 의대생 만드냐. 그러니까 뭐 똑똑하니까는 갈질도 뭐 잘하겠지만 그래서 의과대 교육을 시켜요. 이 박사양이라는 사람을. 이게 예로 나왔는데 이 드라마를 안 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재밌어요. 지금 봐도. 이제 좀 역사를 또 이렇게 역사를 알고 보면은, 이게 또 흐름을 아니까요. 이 사람은 전문의 알렌은 외과 의사지만은 정식 전문의 쟤도 되기 전이구나 이 생각도 하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과 의료원을 만들어진 최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처음 왔고 그 다음에 에빅슨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본관 앞에 보면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 그대로 동상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나가면서 등록금을 세는 거야. 카운팅한다. 그래서 이 세브란스 사는 사람은 철강왕 카네기의 재무 담당이에요. 재무 그래요? 담당이라고 하잘 것 없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억만장자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알렌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쾌척을 해요. 병원을 짓게끔. 그래서 그게 지금으로 뜨면 거의 100억 원 수준. 와. 근데 돈 받아가지고 병원을 지으려고 그다음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건물이 있어요. 거기 그 땅인데 거기다 하려고 했더니 러일 전쟁이 터졌어. 1905년인가? 러일 전쟁 터져가지고 자재값이 막 올라가. 다시 갔어요. 알렌이 가가지고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또 줘요. 와. 대단하죠. 진짜 감사하네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박물관에 가서 그 연세대학교 동문박물관에 있어요. 거기 기록인데 갔더니 한참 십몇 년을 찾아가지고 이 후손을 찾았어요. 와. 그래서 한국을 모셔가지고 고맙다고 하고 상패도 주고 진짜 감사하네요. 인연을 맺더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과대학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이거죠. 이 세브란스 병원. 한국 전쟁 때 불타고 해가지고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서울대학교 전신이죠.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지고 경성제국대학 안에 대한의원이라는 병원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장면들도 옛날에 진찰나는 장면 뒤에는 학생들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런 걸 어려울 필요 없는 게 충분히 훌륭히 봐야 훌륭한 의사들이 됩니다. 외국도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병원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병원들은 이렇게 꽉 막혔어요. 창문만 있고. 근데 공기 중으로 세균이 옮긴다, 공기가 좋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좀
1800년대 말부터 생기면서 병원의 창문들이 넓어졌어요. 오. 예, 시대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요양만 한다 개념인데 할 거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공기 흐름을 좋게 진짜 하고 치료를 환기하고 하죠. 이런 것들 하려고 이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인데 와, 뭔가 성 같아요. 1800 말에 지어졌는데 이거는 보면 창문을 봐요. 창문이 크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게 세브란스 병원도 이렇게 됐고 그걸 따서 그 다음에 현대 병원들은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삼성병원 뭐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뭐 가톨릭병원 뭐 이런 병원들이 쭉 있는데 사실 이렇게 거대화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얘가 예방후과 교수님도 우리 은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반대했다. 거대화되는 거는 일종의 기계화돼요. 사람 환자와 사람 그 의사와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아기자기하게 되고 아담하게 되고 넓어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막 규모가 커지죠. 사실 이건 좋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한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쭉그 역사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우리 병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런 궁금하시죠? 것들을 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우리 윈윈터님에 대한 질문 다루고 또 저희가 어떻게 병원을 잘 이렇게 또 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한 3일 전부터 코가 막히기 시작해서 코감기약을 먹고 쉬었더니 오늘부터는 갑자기 가래가 자꾸 껴요. 중간중간에 가슴 통증이 느껴지고요. 특히 허리를 숙이고 있을 때 희미하지만 통증이 더 잘 느껴지고 기침 증상은 없긴 한데 일부러 기침을 하면 또 약간 아픕니다. 결핵이나 폐렴일까요? 열이나 기침 증상은 없고 그냥 코막힘이랑 가래 증상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의사들은 가장 나쁜 상황, 최악의 상황들을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흔한 것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그 결핵은 요즘 거의 좀 드물죠. 드물고 결핵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결핵 1위 국가고. 그래요. 에도 불구하고 결핵은 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폐렴이라면은 일단 기침과 고열이 납니다. 그거 아니고 그래서 되게 감기는 시작이 인후염, 목이 아프고 몸살 나고 2단계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로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2단계에서 하루 이틀 지나면 이 기침가래 콧물로 넘어가요 다. 항상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약간의 증상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따뜻한 물 먹고 그 다음에 좀 따뜻한 물을 샤워하고 하면 되는데 2단계에서 더 지나면 기침 심해지고 콧물 심해지고 막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가벼운 감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너무 힘들다 하면 병원 가는 거죠. 네. 자, 파파파님이 좋은 동네 병원을 선정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이거 결론을 우리가 짜진 않았는데 딱 결론을 말해주시네. 파파파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잘 설명해 주는 의사예요. 충분히 예, 좀 친절하게. 실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실력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왔을 때 상냥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잘 설명해 주려는 의사들. 근데 우리나라 제도 속에서는 그 충분한 설명과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짧은 시간 봐야 되는 그런 게 몇 정해서 그래서 주치의 제도를 하는 거고 충분히 설명해 주라. 그래서 잘 설명해 주려는 의사, 많은 관심을 가지려는 의사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고 근데 가다 보면은 이곳이구나 이 의사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그럼 저기를 주치의 제도 속에서 주치의는 아니지만은 자기 주치의처럼 내 가족을 모두 맡겨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다가 아니면은 뭐 다른 전문 병원 가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꼭 뭐 유명 의사 찾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안 좋습니다. 유명 의사라는 건 없어요. 요즘 뭐 TV에서 보면은 막 뭐 명의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명의란 없습니다.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귀가 솔깃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지역에서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을 많이 치료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건 뭐 지역을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아까 말했죠.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자기가 주로 다니는 의사와 단골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얘기하면 많이 도와줍니다. 아, 그렇게 의사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잘 설명해 준 의사, 그 의사와 많은 걸 의논을 하시라. 진짜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는 것도 복이고 또 서로 간의 그 라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음. 일단은 뭐 저도 가끔 싸워요, 환자분들하고. 근데 왜냐하면은 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렇게 무례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뭐가 좀 약만 주세요. 아니면 앉아서 애를 진찰하는데 엄마는 여기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어. 이런 것 좀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 자식을 치료해주는 의사를 존중해주고 귀 기울여주고 하면서 물어보면 의사도 기뻐서 얘기해주는데 이렇게 하다가 하면 그런 것들만 안 하면은 어떤 좋은 의사, 라포 관계를 잘 형성하는 의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병원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구분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음, 별로 없죠. 그래서 애들은 뭐 수학과든 가정학과든 이 두 곳을 주로 찾으시고 네. 그러면서 잘 돌볼 수 있는 의사들을 좀 관계를 많이 맺으시면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배꼽 탈장이 돼서 배꼽 치료하다 막 태어나가지고 그 애가 지금 군대 갔다고. 시간이 참 너무 빠르네요.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상당히 좋아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장님 연말이라 음주를 많이 하는데 숙취가 심할 때 약국에서 좀 사서 먹으면 도움되는 그런 약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에 우리가 알코올에 대해서 했었죠. 그 술을 분해하는 약은 없습니다. 숙취란 거는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부작용들, 네. 머리가 아프다, 속 메스꺼리다, 지치다, 힘들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숙취 해소 음료수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거지 알코올을 분해주는 그 음료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이 빨리 깨도록 돕는 약은 없다. 그렇죠. 절대 빨리 깨지 않고 자연히 깹니다. 분해되면서. 그래서 숙취 심할 때는 일단 위장약, 속이 일단 중요해요. 뭐 위염약이라든지 이런 걸 상비약으로 뒀다가 한 2, 3일 정도 먹어준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술을 먹기 전후에는 타이레놀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타이레놀은 그걸 분해하는 간에서 분해할 때 알코올 분해하는 것까지 같은 효소가 작용을 해요. 그러면 간에서 술을 해독해야 될 놈이 알코올 해독하다 보니까 간에 독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물론 다른 약들도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은데 술 먹을 때는 타이레놀은 금지다. 네. 술 먹기 전후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푸바오 사랑님은 독감이 걸렸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나요? 감기만 좀 심하고 그래서요. 감기는 우리가 감기라고 하지만은 독감은 독한 감기라고가 아니라 그랬죠. 네. 그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공식 용어로는 감기와 인플루엔자란 말을 정식으로 씁니다. 정부 학교에서. 근데 그러면 그럼 어떤 차이? 고양이냐 호랑이에요. 자연인 낳긴 합니다. 감기는 뭐 약안 먹어도 일주일 뭐 낫는다 그랬죠. 네. 근데 독감은 고열과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목 아프고 기침하면서 엄청 고생해요. 아이고. 그냥 가셔도 지나갈 수 있어요. 엄청 고생하면서 지나간다. 그래서 빨리 그냥 독감 치료하는 게 낫다. 네. 이제 정말 날씨가 급격히 또 추워지고 또 독감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요즘. 예방접종 안 한 고등학생 이하 애들은 반드시 해주시고요. 어르신들은 많이 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탑동 365형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 병원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라는 주제로 병원의 또 변천사, 재중원 의미를 좀 새겨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어떻게 하면 좀 병원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더불어서 제주형 주치 제도까지 좀 알차게 살펴봤습니다. 혹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병원을 이용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어떤 제가 마음에 드는 네. 유명한 병원을 찾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의사를 찾아서 단골 병원을 만드시라. 네. 이게 주치제도 이전의 중요한 모습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에 정말 이제 술 약속도 많으시고 또 건강을 더욱더 살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비움도 사랑해주시고 또 시간 되실 때 연말에 또 좋은 책과 함께 또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탑동 365 의원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